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간호사와 병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오늘 아침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관련 사건 손정혜 변호사 모셨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영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간략한 개요부터 좀 짚어주세요. 지난해 10월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가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피해 아동 부모님께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셨고 수사를 네. 진행을 해서 그 내부의 일부 CCTV 내용을 확인했더니 신생아를 거꾸로 매달거나 흔들거나 또 기저귀 같은 걸로 때리는 등의 모습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신생아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담당 병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제 수사를 받았고요. 예. 경찰에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 지금 검찰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이게 이 관련 내용 수사가 길어져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경찰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서 보안 수사 지휘가 내려온 바가 있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고 특히 이런 의료 과실과 관련된 문제는 의료인의 그 감정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흔든행위와 두개골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황은 이 신생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해당 간호사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그 두개골 골절과의 관련성 이것 자체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경찰이 입증해냈다고 저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송치가 됐다고 하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가 CCTV인데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CCTV에 중요한 2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요. 이 어린 아이를 신생아잖아요. 신생아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잡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기를 던지듯이 거칠게 다루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던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소프트한 어떤 이불이든 뭐가 있든 간에 아이는 아주 그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던지는 행동 자체가. 근데 아이를 그렇게 던지거나 아니면 한 손으로 쥐고 아이를 거꾸로 들고서 흔들었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 있었고 신생아실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다른 어떤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동만 있었다. 지금 CCTV에 잡힌 이 간호사의 행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행동만 있었다면 다른 인과관계는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개골은 골절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있는 상태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했던 즉 외형적으로 봤을 때 두개골 골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인이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는 얘기했어요. 물론 그게 두개골 골절과 연관이 있다고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말은 결국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행동 외에 다른 어떤 행동이 신생아한테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행동이 아이의 그런 상태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CCTV 자료 화면 그리고 이제 그 저분들이 학대를 했다고 하는 진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도 범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저 CCTV 화면을 보면서 분노하셨겠습니다만 실제 CCTV라는 저 화면조차가 만약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CCTV 설치율 자체가 신생아실이요. 신생아실 CCTV 설치율 자체가 절반에 불과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 2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좀 미진하네요, 변호사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CCTV 설치하라고 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야말로 권고입니다.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야 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 증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신생아실 CCTV도 일부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보시듯이 어떤 의료과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의 피해자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런 CCTV라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 현장이 보존됐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위법 행위들이 방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CCTV가 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CCTV 설치만이 또 해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력 보완 문제, 특히 간호사분들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는 수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서 이전에도 다른 이제 학대가 있었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에 이제 넘겨졌으니까요. 간호사와 병원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하고 병원장은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 이 두 가지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된 건데 송치가 된 건데요. 지금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266조에. 그런데 이게 중과실치상이 되면요. 형량이 올라갑니다. 중과실치상이 되면 징역형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저는 중과실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냥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인 거냐 아니면 중과실치상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판단의 내용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병원장 같은 경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돼서 아동보호법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저렇게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의 경찰 조사 결과만 보면 그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반성도 안 하고 있으면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만약에 이게 그 사실로 인정이 되고 소명이 된다고 하면 중과실치상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아영이 아버님의 목소리까지 아까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0시쯤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이트인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A씨의 혐의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 드릴게요. 이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는 1기 운영자가 지난 그 3월부터 이 아동학대, 성범죄,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사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적 보복의 형태로 이런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인데 문제는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람 중에 일부는 허위 사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검증 없이 이렇게 타인의 신상 정보를 올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판단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지난 8월에 A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법 공조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검거해서 지금 송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는 초반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뭐랄까요?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M1 사람을 잡았다는데 굉장한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가 됐다 한 대학 교수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했는데 무죄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2기 운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이걸 다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들여다볼 건데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일단 1기 처음 만든 사람이 검거가 돼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거돼서 그 현지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가 폐쇄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폐쇄를 시켰는데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사이트 주소를 옮겨서 또 열었거든요. 그걸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그걸 폐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다른 사이트로 옮겼어요. 그 말은 1기로 했던 사람이 2기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뭐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예. 현재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을 돕고 있는 사람 5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5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어떤 형태로 공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지금 잡혀 있는 이 체포된 사람을 통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걸로 봐요. 지금 경찰은 2기 운영진도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폐쇄도 계속 하면서 예.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1기 운영자와 2기 운영자 사이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운영하던 그 사이트를 2기한테 넘기고 본인은 체포가 됐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서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은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경찰청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A씨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 관련 수배범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범죄로도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예. 하신다면 다른 범죄와 경합범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개한 사람이 1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실제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실제 성범죄자로 확정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은 또 법제명이 다를 수도 있고 처벌 여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네네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도 했었는데 진실한 사실을 공적 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야지만 무죄를 처벌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진실한 사실이었던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죄 가능성을 다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검증하지 않고 임의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예. 지금 100명에 대해서 모두 어떤 사실관계를 가졌는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명단에 따라서는 그 면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익을 위한 거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이 발생해도 범죄가 안 될 수 있다. 다만 배드파서스 사건과는 다르게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예. 이 성범죄자의 정보 관리는요 국가에서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예. 서로 확정 판결로 범죄자라고 우리가 확정된 그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지 고지할지 어떻게 공개를 할지를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예. 이것 자체로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서 예. 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1, 2기 운영자 모두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논리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현 변호사 함께했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